네가 한 게 뭐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새벽 4시부터 혼자 시어머니 칠순잔치상을 차린 정희에게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 가족에게 소개했고 시어머니는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희의 오랜 결혼 생활이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희가 그들 인생을 날려버릴 자료를 20년 동안 모으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고 계신 모든 분께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정희의 두 손에는 장바구니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갈비 2판, 명태포, 두부, 미나리, 찹쌀가루. 시어머니 칠순 잔치상에 올라갈 재료들이었죠. 2월의 새벽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비닐봉지 하나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계단에 잠깐 주저앉아 흘러내린 봉지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불을 켜자마자 정희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이었지만 손은 이미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육수용 뼈를 솥에 올리고 전 부칠 재료들을 하나씩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20년을 해온 일이라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익숙함이었죠. 그런데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이 달아오르면서 기름 한 방울이 튀어올라 손등에 닿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물집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잠깐 손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손등에 흘리고는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집 체면 걸린 날이야. 실수 없이 해라. 첫마디였습니다. 잘 잤느냐는 말도 고생한다는 말도 없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냄비가 넘쳤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국물이 가스불 위로 흘러넘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스불이 꺼지고 부엌 바닥으로 뜨거운 국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안을 향해 하는 말인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부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시어머니가 반찬 그릇을 들어간을 보더니 소금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칠순상간이야?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 정희는 조용히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친척들이 들어오기 전 정희는 거실 식탁보를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사진 옆에 붓글씨 액자를 세웠습니다. 신혜.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쓰신 글씨였습니다. 믿을 신, 오를 의. 이 집에서 오랫동안 걸려있던 물건이었죠. 정희는 액자를 반듯하게 세우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우, 냄새 좋다. 며느리 솜씨가 대단하네. 이런 칠순상을 봤다니 언니는 복도 많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금방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했으니 당연하다는 듯 고맙다는 말 없이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빠르게 접시를 날랐습니다. 애써 웃는 얼굴로요. 그때 사촌 형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남편이 요즘 모델이랑 다닌다던데 알고 있어?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일로 눌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며 성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련된 겨울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성수의 팔을 가볍게 잡은 채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선을 끄는 여자였어요. 성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잔치 더 빛내줄 분 모셨습니다.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모델 유진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델? 왜 여기를 소곤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며 유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음식 접시를 상 위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유진이 그쪽을 향해 시선을 한번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걸음을 돌렸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유진이 섰어요. 그리고 성수가 정희에게 눈짓을 하자 정희는 맨 뒷자리로 물러섰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짓 하나로 그녀는 밀려난 것이었죠. 친척들은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정희가 찻잔을 올리려고 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살짝 몸을 트는 순간 정희와 부딪혔어요. 정희 손에서 찻잔이 기울며 떨어졌습니다. 쨍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다. 칠순상에 웬 액땜이야. 유진은 잠깐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성수는 그 소리를 듣고 거실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였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손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액자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조용히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성수는 정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얘기하자. 조용히.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함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정희의 하루는 천천히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칠순 잔치가 이렇게 푸짐하다니 복 받으실 거예요. 인사말이 오가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웃음이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거실은 금세 어수선해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묵직하게 깔렸고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이 한쪽 구석에 아직 그대로 있었고 젖은 행주가 식탁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촛불은 다 타들어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처리는 고스란히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성수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종일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손님 접대하고 시중 들던 정의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유진은 주방 문턱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정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진 쪽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쪽은 신경 쓰지 마요. 정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상위 그릇을 걷어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방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은 음식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계속 손을 움직이는 것이 이 순간 정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설거지를 절반쯤 끝냈을 무렵이었습니다. 성수가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희 옆 조리대 위에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물기 묻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손님 있을 땐 체면 차려줬잖아. 이제 정리하자.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훑어 내려가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정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칠순인데 지금 꼭 이래야 해요? 성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칠순은 칠순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때 유진이 주방 입구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착공식 준비도 바쁘시잖아요. 정리를 재촉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일을 자기가 정리해 줄 수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정희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대신 오히려 또렷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사업에 넣은 돈도 있는데 재산 분할이 영원이라뇨? 성수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네가 한 거라곤 집안일 뿐이잖아. 집안일. 그 단어가 부엌 안에 짧게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히고 손바닥이 베이고 종일상을 차리고 치운 하루였습니다. 20년이 다 그런 하루들이었습니다. 그게 집안일이라는 두 글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거실로 나가며 유진에게 자연스럽게 외투를 건네고 차키를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온 것처럼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수선한 잔치의 흔적이 가득했죠. 벽 한쪽에 시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살아계셨을 때 시아버지는 정희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네. 정희는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거든요. 정희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신이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주워 담다 놓친 파편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글자가 새겨진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신. 믿을 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의. 오를 의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두 조각을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베인 손에서 아직 살짝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든 흰 봉투를 꺼내 안으로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서둘러 사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칠순 잔치의 마지막 불이 그렇게 꺼졌습니다. 정희는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희가 쌓아온 것들이 오늘 밤 이 부엌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은 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문을 등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희가 들어선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아직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인 손바닥에는 반창고를 붙여놓은 상태였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도 남편 발소리도 유진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완벽히 혼자인 공간이었죠. 정희는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욕실 안을 채워나가는 동안 정희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기름이 튄 자리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반창고 밖으로 삐쳐나온 손바닥살 가장자리가 아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식을 무렵 정희는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정희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팀장이었습니다. 본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는데 정희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성수의 사업 초창기에 계약서를 처음 검토해줬던 인연으로 시작된 사이였어요. 정희가 가끔 조용히 연락을 취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팀장이 호텔 로비로 찾아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정희가 꺼낸 것은 낡은 파일 박스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이체 확인증, 자필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년치였습니다. 한 팀장이 천천히 박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챙겨두셨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큰 계약을 하거나 하면 한 장씩 남겼어요.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실은 가볍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몰랐지만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대비는 해두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정희가 눈에 띄지 않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한 팀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앉아 차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창 밖으로 2월의 하늘이 희뿌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팀장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건물 소유권이 지금도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두신 건가요? 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어요. 사용권은 주되 소유권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건물이었습니다. 정희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건물이었죠. 결혼 후 성수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희는 그 건물을 성수가 쓸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건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희 명예 그대로였습니다. 성수는 그 건물 위에 자기 회사 간판을 달고 자기 사람들을 들이고 20년을 지냈습니다.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요. 어쩌면 자기 건물이라 믿고 있는지도 몰랐죠. 한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이면 소유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가능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착공식이 며칠 후죠? 한 팀장이 잠깐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레입니다. 그날 맞춰서 움직여요. 한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희는 잠깐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한 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두 사람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이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동안 정희는 그동안 기억하고 있던 자금 흐름을 하나씩 말로 풀어냈습니다. 어느 해에 어떤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떤 인허가에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계약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요. 한 팀장은 받아 적으면서 중간중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감사 들어가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식 날이어야 해요. 가장 행복해하는 날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설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시청 실무 쪽에 인허가 문제를 접수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집행을 보류하도록 자료를 넣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착공식 당일 집행하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맞물려 움직이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팀장이 정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착공식 당일 오전 10시에 동시 접수 들어갑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 팀장이 서류를 챙겨 나간 뒤 정희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각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날 바닥에서 주워 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믿을 신, 오를 의. 정희는 조각들을 가만히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밤 도시의 불빛이 퍼져 있었습니다.
착공식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오래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호텔 창 밖을 바라보며 밤을 보내는 그 시간, 성수는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이혼 합의서를 건넸는데도 그에게 그날 밤은 그냥 피곤한 하루가 끝난 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착공식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착공식 현장은 시내에서 차로 2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꽤 넓은 부지였습니다.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수년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고 지역에서도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성수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 서서 양복깃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펜스가 둘러쳐진 넓은 땅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땅에 첫 삽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무대 위치는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드론 촬영 각도는 저쪽 방향이 제일 좋게 나오고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론사 몇 군데나 확정됐어요? 지역 방송 2곳이랑 신문사 3곳 확정됐습니다. 경제지도 1곳 더 들어오기로 했고요. 성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VIP 초청 명단은 지역 시의원 2분, 상공회의소 회장님, 은행 지점장님들, 건설협력사 대표님들까지 23분 확정입니다. 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속으로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난 이 지역 큰손이야.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주변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현장 실무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인허가 관련해서 확인받아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성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몰라도 되니까 알아서 처리해요. 담당자는 잠깐 머뭇거리다 물러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이미 VIP 손님 접대를 위한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유진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차림새였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능숙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일 포토월 동선은 확인해 봤어요? 유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네, 아까 스태프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각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요. 조명을 이쪽으로 틀어야 얼굴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성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 다 맞춰줄 테니까. 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자신에게 어떤 득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잠시 현장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수가 통화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유진은 사무실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수가 다시 들어왔을 때 유진의 핸드폰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성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저녁 무렵 성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공손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이 도자기 찻잔이 참 예쁘네요. 오래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귀한 거지. 유진이 감탄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장식장을 가리키며 찻잔 세트를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정희가 20년 동안 닦고 관리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유진에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참 시대에 뒤처진 여자야. 20년을 살았는데 발전이 없어. 그런데 유진 씨는 봐. 얼마나 예쁘고 세련됐어. 유진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눈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시각 성수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실무 담당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시청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성수는 문자를 읽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게 성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에서 잡음 하나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고 돈도 제대로 썼고 대출도 이미 약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내일 첫 산만 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성수는 핸드폰을 탁자에 엎어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일 날씨는 괜찮아? 유진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맑아요.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네요. 성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이었어요. 유진은 혼자 방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녹음해둔 파일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닫고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이 틀어진다면 보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유진은 오래 이 바닥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도, 돈도,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 손에 쥐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성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몇 가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그날 밤도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팀장이 정리해준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착공식 날 움직일 계획이 순서대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확인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착공식까지 이제 몇 시간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이번에는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하루를 온전히 버텨야 했고 모레를 맑은 정신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착공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깊이 잔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라는 실감이 두려움 대신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샤워를 마치고 테이블에 차분히 앉았습니다. 한 팀장이 정리해준 시간표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청 민원 접수 창구에 인허가 2일 신청 서류 제출. 오전 10시 금융기관 여신심사팀에 대출 집행 보류 요청 자료 발송. 오전 10시 건물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 발송.
세 가지가 같은 시각에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착공식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설계한 것이었죠. 무대 위에서 성수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늘어놓는 바로 그 순간 세 가지 서류가 각각의 창구에 동시에 접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시간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성수가 보낸 것이었어요. 합의서 아직도 안 보냈어? 오늘 중으로 사인해서 보내. 정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혼 합의서 타령이었죠. 정희는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시각 착공식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무대 설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현수막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장비를 점검했고 방송사 카메라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행사 안내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VIP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이른 시각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죠. 양복을 차려입고 현장을 둘러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걸음은 유난히 빨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별도의 공간에서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포토월 앞에서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한 사람답게 각도를 재고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스태프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진이 현장 직원 한 명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이 회사 건물 있잖아요. 대표님 건물 맞죠? 직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유진은 농담인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눈빛이었어요. 정희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호텔을 나섰습니다. 착공식 현장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멀리 행사장 쪽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펄럭이는 현수막 위로 성수의 이름과 회사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렇다고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이 오늘 하루를 위해 단단하게 굳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쪽은 다 준비됐습니다. 10시 정각에 맞춰 동시에 접수 들어가겠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행사장 쪽에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VIP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모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10시까지 15분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등의 물집은 이제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베인 손바닥도 딱지가 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칫날 새벽부터 시작된 상처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들어 현수막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펄럭이는 천 위에 크게 박힌 이름. 성수가 자랑스럽게 내걸어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한번 골랐죠. 멀리서 행사장 쪽으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공식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 경제의 새 역사를 열어갈 김성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성수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비싸 보이는 감색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지역 유지들, 시의원들, 은행 관계자들, 언론사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포토월 옆에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VIP석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론이 행사장 위를 천천히 돌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착공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새 시대, 새 도시를 여는 첫 번째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수는 여유 있게 웃으며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장 실무 담당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시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수는 연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연설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무대 뒤쪽에서 스태프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성수의 귀에 대고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LED 화면에 이상한 게 뜨고 있어요. 성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하지. 스태프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수는 스태프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밀어내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 흐르던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무대 뒤편 대형 LED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색 바탕의 공문 화면이었습니다. 글자들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업 승인 취소, 특별 감사 착수 공사 즉시 중단.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공문이야? 소곤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가 LED 화면을 향했다가 다시 성수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성수는 마이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로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공무원 2명과 조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단상 옆으로 다가오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성수 대표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성수가 마이크에 대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상 옆에 서서 서류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자금 출처 불명확, 특별감사 착수 사유였습니다. 마이크 없이 읽는 목소리였지만 장내가 조용해진 탓에 앞줄까지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VIP석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투자사 관계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포토월 쪽에서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유진은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토월 옆 기둥 쪽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카메라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VIP석에서 벌떡 일어나 성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성수가 시어머니 팔을 뿌리쳤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이 바빠졌습니다. 기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소유자 논란 사실입니까?
명예신탁 수사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수는 마이크를 잡은 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빠져나갔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찍었습니다. 조사관이 빨간 테이프를 들고 현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현장 봉쇄합니다. 관계자 외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박수로 마무리되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인터뷰와 기념 촬영으로 끝나야 할 자리였죠. 그런데 행사장을 채운 것은 경고음과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술렁이며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성수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을 펴고 올라선 자리였는데 이제 내려갈 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카메라가 그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카페 창가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가 갑자기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착공식 현장을 빠져나온 성수의 발걸음은 빠르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등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현장을 통제하는 소리, 술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성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진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사장 한쪽에서 누군가 부축을 받고 있었어요. 성수는 그 모습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핸들을 잡고 차를 몰았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향한 곳은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성수가 결혼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드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대기층 대표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 공간만큼은 아직 자기 세상이라 성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숨을 고르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찾으면 됐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 입구 유리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노란 봉쇄 테이프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입구 앞에 양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성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부터 출입이 제한되셨습니다. 성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야. 비켜.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대표님이시죠? 저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입니다. 이 건물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성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건물 소유자 서정희.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 오늘 날짜였습니다. 성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행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입니다. 건물 소유권은 서정희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로 해지 통보가 접수되었으므로 건물 출입 및 운영권이 정지됩니다. 성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물려받은 건물이야. 그 여자 건물이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집행관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혜 씨가 친정아버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직원들이 유리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문객 2명도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급 직원 한 명이 걸어 나오다가 입구 쪽 상황을 보고 굳었습니다. 성수와 눈이 마주치자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른 쪽으로 사라져 버렸죠. 집행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은 목록 작성 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을 드나들며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대표 사무실 책상 위의 물건들, 트로피, 사진들, 서랍 안에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택배 박스 하나로 정리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성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착공식 현장에서 빠져나와 이쪽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성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왜 출입 금지예요? 성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 계약은요? 성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유진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문제예요. 유진은 핸드백을 고쳐들고 돌아서서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성수는 멍하니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사장 쪽에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상황을 보더니 로비 입구 옆 바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와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메시지만 흘러나왔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었어요. 연락처가 수백 개였지만 지금 이 순간 성수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빌딩 앞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착공식 붕괴에 이어 건물 봉쇄까지 오늘 하루의 일들이 뉴스 화면을 채울 것이었습니다. 성수는 유리문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 외벽 상단에 크게 새겨진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빌딩 안에서 경호원들이 나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표 사무실에서 꺼낸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트로피 하나, 액자 몇 개, 서류 봉투들이었습니다. 성수는 그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20년이 박스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각 카페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건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회사 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권은 반드시 지키거라. 정희는 오늘에서야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착공식 현장의 봉쇄 테이프와 성수가 마이크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자금 출처 불명확, 특별 감사 착수, 성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으로도 이름이 흘렀습니다.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수는 떨어진 리모컨을 줍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언론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자기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뉴스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몇몇 기사에는 유진의 이름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 모델로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식의 언급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그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이 기사에 나오는 것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닫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수소문해서 찾아온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은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를 피해자 입장으로 몰아갈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깐 유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유진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메시지 캡처본, 계약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수가 직접 지시한 내용들, 로비 자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대화들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내용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조자 입장으로 충분히 진술 가능합니다. 유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성수는 유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에야 알았습니다. 측근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유진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수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수사기관에서 성수에게 추가 소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넘긴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성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수가 알던 유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이게 말이 돼? 유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라도 제 인생 지켜야죠. 대표님은 대표님 인생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걸지 않았어요. 걸어봐야 받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머물고 있는 호텔 앞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단단하게 세우고 다니던 등이 굽어 있었고 입고 온 옷도 제대로 여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보자. 정희는 로비 한쪽 소파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을 잘못 봤어. 오래 입안에서 맴돌았을 말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순잔치날 소금통을 탁 내리치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새 여자인 유진의 손을 덥석 잡고 상석으로 안내하던 손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인데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날 성수가 데려온 유진을 상석에 앉히고 정희에게 온갖 수발을 들게 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모든 허드레일 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던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홀로 남았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웅크린 채였습니다. 성수는 저녁 무렵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유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사 협조자로 진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성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자기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듯 성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유진도 없었고 편을 들어줄 인맥도 없었고 갈 수 있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거쳐간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였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이 넘긴 자료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날짜와 금액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고 메시지 캡처본에는 로비 자금을 건네는 지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차명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계좌는 3개였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움직인 사람은 성수였어요. 횡령 금액을 합산하자 숫자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감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날 뉴스는 그 숫자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횡령, 배임, 불법 로비. 항목마다 금액이 붙었습니다. 성수의 이름 옆으로 숫자들이 나란히 나열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은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취재진이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성수는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착공식 날 마이크 앞에서 가슴을 펴고 서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성수는 우연히 오래된 사업 파트너와 마주쳤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명절마다 선물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파트너는 성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이 보였습니다. 앞쪽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부축해줄 사람도 없이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자리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횡령 금액, 차명 계좌 개설 경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로비 자금의 구체적인 내역이었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수 측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고인의 사업을 무너뜨린 정황이 있으며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 팀장이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는 20년에 걸쳐 작성된 계약서와 이체 내역 확인증입니다. 이는 계획적인 음해가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말대로라면 자신은 피해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읽혀 내려가는 숫자들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들어섰지만 착공식 날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성수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자금이 오간 정황을 직접 목격한 사실, 녹음 파일을 만들게 된 경위였습니다. 유진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질문을 돌렸습니다. 증인은 이 사업의 홍보 모델로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유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증인 서명이 있죠?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협조자로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변호사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눈빛으로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날 손을 덥석 잡고 상석에 앉혔던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시대에 뒤처진 여자라며 유진을 감쌌던 것이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는 며칠 후였습니다. 법정 안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불법 로비. 항목마다 유죄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명한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쌓아왔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 짧은 문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서 성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성수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법정 집행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성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래도 밝았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내쉬지 못했던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한 팀장이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완전히 내려와 인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 비치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길가 나무가지 끝에 작은 눈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천천히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절이 바뀌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바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어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짐을 들이던 날 정희는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잠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집에는 시어머니 취향대로 고른 커튼, 남편이 사다 놓은 가구들, 오래된 집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희의 취향대로 집안을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살짝 설레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낡은 파일 박스를 꺼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었어요. 재판이 끝나면서 증거로 제출된 것들은 이미 반납되어 있었고 남은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꺼내 확인하고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2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건물 계약을 하러 갔던 날의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보관 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 영수증들은 하나씩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잘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스가 비워질수록 방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느끼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파일 정리를 마친 다음 날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조각들이었습니다. 칠순잔치날 바닥에서 주워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유리 파편과 뒤섞인 채였지만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들은 생각보다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복원을 맡길 곳을 미리 알아봐 두었습니다. 오래된 목공예품을 다루는 장인이었습니다. 정희는 조각들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조각들을 하나씩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나무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붙이고 메우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자도 살릴 수 있나요?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깊이로 새겨진 거면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보름쯤 지났습니다. 액자 장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가 찾아갔더니 테이블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틀이 새 것처럼 반들반들하지는 않았지만 신의 두 글자는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어 붙이니까 오히려 더 잘 맞춰지네요. 원래 제자리가 있었나 봐요. 정희가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제자리가 있으니까요. 장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정희도 작게 웃었습니다. 최근 들어 처음으로 보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단골 시장이었습니다. 칠순잔치 재료를 사러 갔던 그 새벽 이후로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다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팠어요? 통 안 보이길래.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좀 바빴어요.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갈치가 싱싱해요. 한 마리 사가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저녁 한 끼를 위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장이 아닌 자신을 위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낯설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갈치 한 토막을 굽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밥을 조금 지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 혼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어요. 밥을 먹고 난 뒤 정희는 액자를 들고 거실벽 앞에 섰습니다. 어디에 걸지 미리 생각해 두었죠.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못을 받고 액자를 걸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시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문의 철학이라 했습니다. 성수는 그것을 사업의 구호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오만이 가득 찼을 때 손으로 툭 밀어 깨뜨리고 말았죠. 깨진 조각을 주워 담은 것은 정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이면서도 소리 없이 담았습니다. 이제 이 두 글자는 정의에게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문의 것도 사업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것, 손바닥이 베어도 놓지 않았던 것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액자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새 사무실 준비됐습니다. 편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정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희의 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눈들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밤이었어요. 시내. 글자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